안녕하세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라이브는 바로 고성국 박사님 특별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진행하는 월요일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또 멸콩TV까지 먼 걸음 해주셨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네, 저희가 네. 지금 고성국 TV도 같이 지금 녹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영상이 제작이 되니까 올려도 상관없는데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 저희가 고성국 TV에 저 영상 지금 녹화하는 영상 올릴 거거든요. 네, 네. 그건 제가 우리 멸콩 TV 시청자들께는 그냥 손 흔드는 걸로 인사 대신하고 네. 이 방송 밤에 보실 고성국 TV 시청자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아유 말씀해 주십시오. 멸콩 TV 구독 좀 하세요. 아유, 네. 네, 멸콩 TV 구독 좀 해주세요. 이거 우리 환신 그 사장님 성함이 네, 우리 임종우 대표님. 임종우. 네. 임종우 대표님하고는 제가 인연이 한 5년 이상 돼요. 그렇죠. 네. 예, 가장 먼저 우리 고성국 TV 후원을 시작하셨던 분이고, 또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8.15 때 유영수 여사 추모 특집 그 8.15 음악회까지 그렇죠. 예, 네.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임종우님 이분은 한 30년 40년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의 추모 사업을 쭉 혼자서 해온 분이에요. 맞아요. 네. 예, 그런 분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이렇게 탄핵하기 전에 네. 이게 뭐 좌파들이 뭐 공격을 막 해대면서 굉장히 우리가 위기를 느꼈을 그때 이거 유튜브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유튜브 시작한 게 멸콩 TV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특별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른바 유튜브는 그 1인 미디어라 그래서 고성국 TV 그러면 고성국이 진행하잖아요. 또 장해찬 TV 그러면 장해찬 최고위원이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멸콩 TV는 임종우 님이 운영자 오너인데 사장인데 진행은 다른 전문 그 우리 자유파 정치인들이나 방송인이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럼요. 그럼 네. 이게 이중의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네. 저한테 출연료 주시듯이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한테도 진행자로서의 출연료를 다 주면서 이 방송을 진행하는 거니까 보통의 1인 유튜브, 1인 미디어라고 하는 유튜브의 계산법하고는 또 달라요. 그 부담이 2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유파 유튜브 하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임종우님의 그런 진정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멸콩 TV는 제가 지금 격주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네, 2주에 한 번씩. 허락하시면 제가 매주라도 나올 생각이고요. 여러분 박수 이모티콘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무슨 말씀드리고 멸콩 TV 지금 여러분들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이게 아직 50만이 안 됐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도 일단 멸콩 TV 구독부터 하고 영상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박사님과 인연이 지난 총선 때 거의 처음 시작됐는데 그랬죠. 그 이전에 알고는 있었어도 그렇죠. 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교류한 거는 총선 때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이후로 박사님 존경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다른 유튜브들 후배들 잘 되라 도와주고 이렇게 밀어주는 어른이 이 보수 우파에 진짜 고성국 박사님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정말. 네, 저도 고맙습니다. 고TV 매주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네.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오늘 훈훈하게 시작을 하는데 네. 정치권에서는 흉흉한 훈훈하지 않고 흉흉한 소식이 아침부터 전국을 강타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것들이 기어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는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발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이게 사실 대놓고 삼권분립 위배고 난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물 엎질러진 거 주워 담듯이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뜻이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라는 의미다라면서 뒤늦은 수습을 하고 있는데 네. 완전히 막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정말 무도하게 짝이 없는 그 좌파 것들 이제 조이대 하나 딱 걸리는 거야.
사법부 다 장악한 것 같거든요. 남은 게 조이대다. 근데 네. 조이대 하나가 딱 걸리니까 저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해서 조이대만 날리면은 사법부는 완전히 장악된다. 이래 가지고서 저것들이 저런 이제 그 논란을 지금 자초했어요. 자,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뭐 이건 국민들이 절대 저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와 별도로 그 제가 고등학교를 나온 그 제 동기들 중에 한 100명 가까이가 법조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법조인들을 좀 알아요. 고등학교 때 가까운 친구들 중에 판사 검사 된 자들이 뭐 많으니까. 네. 수두룩하니까 뭐 황교안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황교안은 빼고 황교안은 빼고 얘기하면 다른 친구분들도 많이 법조계에 계신 예, 거죠 지금. 예, 황교안 빼고 얘기하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나와서 뭐 주로 서울법대 갔죠. 가서 판사나 검사 된 제 친구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무식하고 간이 작아. 아 그래요? 네. 아니 서울법대 가서 법조인이 됐는데 예. 무식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어요. 간도 아주 간이 작고. 작아.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근본 학문인 법철학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것들이 서울법대 갈 때 법철학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40패스 하러 가는 40패스 하러 가는 거야. 시험 공부하러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기 어디 뭐야 노량진 무슨 그 고시 학원 가는 거랑 똑같이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고등학교 다니던 아주 가까운 친구는 전교에서 1등, 2등 한 친구거든요. 이 친구도 이제 서울법대를 갔어. 가갖고서 여름방학 때 내가 동네가 같아가지고서 방학 때 친구 집에 찾아갔어.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 네. 공부해야 되니까는 못 만난다는 거야. 집에서 그렇게 완전히 사육되고 관리되면서 이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시만 패스하려고 그렇죠. 했던 사람들이 예, 다분한 그러니까 거죠. 네. 그 재학생 때 40패스가 나오는 거야. 아니 고승덕이가 내 친구예요. 네, 네. 고승덕이가 그 40패스로 유명하잖아. 4개를 패스했어. 그렇죠. 뭐 행신이 뭐니 하면서. 네. 행시에, 외시에, 사시에, 그다음에 회계사까지 4개 패스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그거는 아니, 진짜. 그런데 네. 저는 이 친구들 제 친구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나빠. 무슨 말이냐면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야 될 학문은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진짜 인정하는 사람들은 머리 좋기로 인정하는 사람들, 천재들은 어떤 학문을 하냐면 언어학을 해요. 네, 네, 그다음에 철학을 해. 네, 물리학, 네. 문화, 인류학 이런 걸 해요. 뭔가 본질적인 사유가 필요한.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조문이나 딸딸 외워가지고서 뭐 이게 맞니 틀리니 따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머리 나쁜 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대체로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그 법대나 의대 다들 좋아하잖아요. 네. 예, 서울법대, 서울의대는 뭐 최고라고 알잖아요. 근데 네. 적어도 제 고등학교 동기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쟤들 먹고 살기 어려워서 뭐 서울법대 가고 서울의대 가는 거야.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자. 그랬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이제 법점만 보고 있고 또 간이 작다고 말씀해 간이 주셨잖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법관들이 파기 자판으로 이재명을 날려버렸으면 이 난리가 그러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뭔가 비겁하게 눈치 보다가 사실 이런 사법의 위기를 초래한 그러니까 측면도 있는 것 평생 같아요. 월급쟁이밖에 못할 것들이니까 네. 간이 작지.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여찬 최고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이 법조계가 야 이재명이 재판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뭐 기일을 잡을 때 보통 2주에 한 번 잡는 거를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잡는 것까지는 용인해 줄 수 있지만 그건 네. 왜냐하면 이재명이를 갖고 노는 거거든. 네 매가지는 우리가 잡고 있어. 까불지 마. 우리는 언제든지 하려면은 재판 재개해 갖고서 너 감옥 보낼 수 있어. 그런데 네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 알아서 잘해. 이러고 매가지를 잡고 있어야지. 이게 삽바 싸움인 거잖아요. 네. 이게. 네. 근데 이게 겁들이 많고 간이 적으니까 다 그냥 놔버린 거야. 네. 그냥 아이고 대통령 되셨군요. 우리는 그냥 손 뗄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이 법관들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렇지. 만만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만만하게. 얕잡아 본 거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야금야금 아.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
그 법조인 중에서 원칙을 갖고 한덕수 이거 구속이 무슨 구속이야. 그때부터 이것들이 뒤집혀진 거죠. 이것들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렸네. 아직도 저거 덤비는 것들이 있네. 그러면 그 수괴가 누구야? 찾아보니까 조이대거든. 그러니까 조이대만 날려.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깨갱이야. 지금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법조계가 진짜 머리도 별로 안 좋고 간땡이만 콩할 만한 것들이 대법관을 합리 뭘 합리 하면서 자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선택권도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박사님 지금 이재명 재판 중단된 게요. 네.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급 재판에서 알아서 하라 그랬죠. 네, 공직 재판 이제 2심, 네. 공직선거법 2심, 그리고 대장동 1심에서 네. 거기에 끼케야 부장 판사들이 네. 이거 대통령 됐으니까 재판 중단할게요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대법관 다 모아두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판을 중단하는 게 맞냐 그냥 하는 게 맞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판결을 내려야 그게 사실은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조희대가 지금이라도 멍청하게 앉아서 잘릴 게 아니라 대법관 다 모여라. 그때 이제 전원 합의체로 파기환송한 것처럼 네. 대통령 현직 대통령 재판 계속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만두는 게 맞냐 해서 네. 하는 게 맞다 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가야만 이게 그렇지. 게임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근데 그건 꼭 조이대가 아니도 돼. 네. 아무 부장판사나 해도 돼. 네. 이게 그 영웅은 위기 속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지금 연수원 교수로 쫓겨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영림 검사장. 네. 이 사람 막 대놓고 그냥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런 사람이 있었네 그러고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이야. 지금 이재명이 재판이 뭐 5개 재판이 뭐 이렇게 진행돼 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누구라도 좋아.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겠다. 선언하는 순간 아니 이 사람이 잘리기 전까지는 재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이재명이 지가 어떡할 건데? 꼼짝없이 끌려 나오든지 아니면 아주 궁색하게 옹색하게 이런 국무회의가 있고요. 뭐 이런 외교 일정이 있어가지고서요. 제가 그 시간에는 못 갈 테니까 좀 한 번만 연기해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 판사 한 명만 딱 작심하고 나 잘려도 좋아. 한번 너희들 잘라봐. 아니 어차피 판사 뭐 대법관 될 그 이 전방이 없는 판사들은 어차피 그저 1년 먼저 또는 1년 후의 차이만 있지.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개업해야 돈 버는 거고요. 아니 그렇죠? 그렇지. 판사들은. 아니 네. 뭐가 겁난다고 그렇게 끌려다니냐고 이 바보들아. 예? 그 다들 이제 제 후배뻘이 됐어. 네, 그렇죠. 예? 네. 다들 다 제 후배뻘이 됐지만 제가 정말 판사 한 명만 좀 나와라. 나 이재명 재판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라도 해서 사법부를 정말 업수히 여기고 그냥 그야말로 그 동네 똥개 그 몰이 하듯이 했던 저 좌파 것들한테 법이 살아있다는 걸 한 번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조이대에 대해서 저런 소리 전혀 못해 이제. 바로 못해. 바로 꼬리 내려.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집해서 사법부 독립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걸 보면서도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 시국에 너무 뜨뜻미지근하다. 예. 아니 저 한가한 소리 할 때인가? 그렇지. 지금 이미 사법부 독립이 다 무너졌는데 기껏 법원장 모아놓고 7시간 회의하고 사법부 독립 중요하다. 사법 개혁할 때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아니 민주당이 퍽이나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의인 한 명이 나타나서 재판을 재개하면 금상첨화인데 네. 자기들이 먼저 베끼 든 사람 중에 누가 갑자기 나 이거 다시 하겠다 하기가 어려우면 조희대 대법관이 나라와 사법부 체계 삼권 분립의 운명을 걸고 이 전원합의체 소집해서 대통령 재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네. 그 회의에 저는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런 그럼- 여론을 또 우리가 막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재개하겠다고 용기 있는 판사 누군가가 그래도 용기도 아니야. 그냥 법 지키는 거니까 아무것도 네. 아니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뭐 왜 황교안이보다 나경원이가 더 구형을 세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엄청난 구형들이 하여튼 있었죠. 구형이 있었어요. 나경원이 2년 뭐 황교안이 1년 6개월 네. 있었어요. 이거 누군가 재판할 거 아니야 판사가. 무죄 때려버리면 끝이야.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예?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이런 재판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 국회 관행이 알아서 해라. 선거 유예해버리거나 네.
아니면 그저 벌금. 그것도 뭐 한 7, 80만 원 정도로 그러면 되죠. 네. 지가 면피는 해야 될 테니까 그저 나경원 7, 80만 원, 뭐 황교안 7, 80만 원. 이 사람들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고 그는 어쨌든 뭐 하여튼 뭐 잘못은 했지. 이 정도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거 구형은 저 검찰 것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걸 가지고서 뭐 가타부타 왈부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건 판사가 보니까 그건 제거가 안 되는데 하고 무죄 때리거나 선고유예 때리거나 또는 정말 쫄아서 이거 내가 무죄는 때리고 싶은데 내가 이 너무 저 좌파들한테 공격받으면 나도 좀 그러면 그냥 80만 원 벌금 때리면 돼. 이렇게라도 해서 사법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법부가 지금은 정치 권력에 완전 길들여진 애완견이 됐다라고 민주당이 인식하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 살아있다라는 걸 어느 재판부에서라도 좀 본보기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짜.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 조금 이어나가면 네, 그러세요. 검찰이 오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황교안 전 대표에게 1년 6개월. 제가 이거 리스트를 보니까요. 네. 아주 화려합니다. 뭐 강효상 전 의원 징역 6개월, 김명원 6개월, 김정재 10개월, 민경욱 10개월, 송원석 10개월, 윤한홍 6개월, 이만희 10개월 등등등 해서 무려 27명에게 구형을 했거든요. 네. 뭐 벌금형 구형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거는 그냥 원내 교섭단체 하나를 당 하나를 통째로 드러내겠다는 일종의 뭐 정말 미친 짓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일 아닌가요? 근데 저 명단은 중요해요. 네. 이게 그때 제대로 싸운 사람 명단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나경원이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원내에서 뭐 로텐더 홀에서 막 이 농성까지 하고 들어 누워서 그러면서 버텨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저것들이 그냥 기소한 게 아니라 뭐 CCTV 채증이니 뭐니 이런 거 다 해가지고서 그중간에도 세게 싸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다시 줘야 되는 명단이에요. 제대로 싸웠다는. 물론 저기도 우리가 좀 네. 가려낼 사람들이 있어. 그 사이에 좀 변질된 사람도 있고 네. 그 사이에 오염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 명단에서 좀 걸러내야 될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은 돼요. 네, 보니까. 네, 네. 근데 나머지는 대체로 그래도 국민의힘 중에서는 좀 싸웠다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 써줘야 된다. 예,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건 훈장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저희 말씀 나누는 가운데요. 사필기정님, 자유우파 일어나라님 슈퍼챗 감사하고요. 달의 전사 늑대님도 여러 번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진행하시다가 여기 오시니까 진짜 펄펄 나시면서 또 이 진행 때와는 다른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에너지가 장인선 최고위원이 느껴집니다. 제가 무슨 얘기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근데 저거 예. 설마 저기서 국회법 벌금 500만 원 이상 나와서 의원직 날라가고 하는 판결이 나오진 않겠죠, 박사님?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 그럴 일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게 패스트트랙 저 사건이 2019년에 있었잖아요. 네. 1심이 지금 구형되는데 6년 걸렸어. 그러니까요. 6년 5개월인가 만이라 하더라고요. 예. 네. 이거는 워낙 정치판에서 의회, 국회에서 지그들끼리 뭐 하다가 서로 고소고발된 사건들은 법원에서 안 다뤄요. 예. 다뤄도 천천히 다루거나 요 경우가 그렇거든요. 이게 문재인 때 고발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 지금 이거가 비로소 1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심, 3심까지 가려면은 다음 총선 끝나고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 구형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났냐면 여기서 또 한동훈의 배은망덕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 네. 한동훈이 이 당대표 한다고 전대 나왔을 때 나경원 의원과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동훈이 저희 이야기 뜬금없이 했거든요. 그랬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해달라고 나한테 뭐 청탁하지 않았느냐. 저거 진짜 저 한동훈이 저 싸가지 없는 거야. 근데 사실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이거는 여야 모두 걸려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털어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전한 건데 네. 그걸 마치 개인이 청탁한 것처럼 한동훈이 폭로했다가 역풍 불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결국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니까 검찰이 정권 바뀌니까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당의 전현직 의원 27명을 이렇게 올가매는 거 아닙니까? 저게 그 나경원이 무슨 한동훈이가 뭐라고 그걸 청탁을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재판이 걸려 있는데 그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검찰에 대한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패스트트랙이 벌써 몇 년째 사건이 질질 끌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 해도 수십 명이 걸려 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저쪽 그 문재인 좌파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정치보복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공소유지 권한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갖고 있으니 정리하자. 공소 취하해버리면 끝난다. 그 얘기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건 당시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을 이끌던 원내 대표였던 나경원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폭로랍시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마치 그 부당한 청탁이나 한 것처럼 한동훈이 이건 정말 확 그냥 자 그럼 그렇고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당한 후에 싸움을 할 때 네. 우리 공화당이 그 그 세월호 천막이 서울 그 광화문광장에 아주 보기 흉측하게 그 몇 년간 서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자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우리도 천막 치겠다고 해서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버텼어요. 그러면서 반 문재인 투쟁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시장이었던 박원순이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 사건이 진행됐어. 그런데 그 사이에 서울시장이 바뀌었어. 오세훈으로. 네. 그 이제 조원진이 야 너네 시장도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너가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서울시의 권한이니까 그냥 이 공소를 좀 취하해달라. 그게 네. 그 과태료인지 뭔지 그거예요. 벌금인지. 처분을 취하해달라. 처분 취하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세훈이 끝까지 안 했잖아. 아 그래요? 끝까지 안 해갖고 그래가지고 벌금 나왔어요. 몇 억인가.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조원진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 이게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나 한동훈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 그러니까 저것들이 이번에 전당대회 할 때 한동훈이가 장동혁 떨어뜨리려고 뭐 최악인이 뭐 하고 막 안철수 만나고 오세훈이 만나고 해갖고서 반장동혁 전선 어떻게든 구축할 이게 유유상정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들이야.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 야 이게 보수 우파에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더 괴롭히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 돼 왔던 거네요.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 저희가 지난달에 한번 모셨었는데 그래요? 보수 우파가 이 꼴이 된 이유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배신자를 제때제때 처단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허약한 오합지졸이 되고 병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배신당하는 거는 저것들이 배신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안타깝고 황당하지만 당한 건 당한 거야. 근데 그럼 당한 이후에 이 동네에서 정치 못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이상하게 잘못 틀어버린 것이 홍준표예요. 네. 그게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홍준표가 그렇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네.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어찌어찌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어. 이자가 이제 배신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바른정당인가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때 근데 대선 때 이제 쫙 땡겨왔죠. 이걸 대선 때 지한테 득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뒷문을 열어줬어.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도 몇 년간 고생하다가 간신히 복당했잖아요. 네. 복당할 때 이미 이유와 여하튼 간에 너무너무 억울하게 당해서 탈당을 했지만 그래서 무소속 출마했지만 일단 탈당을 하면 다시 복당하는데 그 심사가 어려워요. 엄청 힘들죠. 네,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당시에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나 권성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가서 바른정당을 했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죽이고 당시 자유한국당의 당권 잡으려다가 실패해서 뛰어나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들이 다시 복당을 한다 그러면은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의 심사. 그렇죠. 네. 장혜찬 최고위원이 겪었던 그 엄청난 까다롭고 힘든 심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한두 번의 형식적 심사라도 해야 될 거예요. 그 과정이 다 있어요. 당원 당규에. 이것들이 그것도 안 했어. 그냥 통으로 그냥 뒷문 열어주니까 우르 들어와 가지고서 이것들이 다 당권을 다시 잡았어. 원내대표 잡고 사무총장 잡고 이게 홍준표가 한 짓이에요. 근데 요새 다시 또 유튜브 재개하신다고. 참 내가 하여튼 그래서 배신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 배신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저 배신자들하고는 우리 함께 못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면 제2차 배신은 안 나오지. 근데 이제 쟤네가 하는 말이요. 이 배신자들 잘라내려고 하니까 네. 우리 없이는 지선 못 이긴다. 우리 없이는 선거 못 이긴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이거를 당장은 아픈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이게 썩었어. 그러면 이게 절단을 해야 몸통까지 안 썩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 아쉽다고 계속 냅두면 이 바이러스가 몸통으로 계속 번져요. 아, 그럼요. 그래서 몸통이 맛이 가버려요. 네. 이게 있잖아요. 지금 저 뭐 여러 지역은 얘기할 거 없고 부산 지역도 어떤 조사에서는 뭐 전재수가 조금 잘 나온다 하고 막 나오기도 그러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제 장동혁이 그 소년범 목사 때문에라도 세계로 교회에 가기 위해서라도 또 당장 부산시장 선거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부산을 갔잖아요. 네네. 그 이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저는 부산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아주 간단한 방법. 뭐냐? 수영이었죠. 네. 그 수영에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 쫓아내고 한동훈이가 전략공천 해갖고서 배지 달고 있는 자가 이름이 뭐예요? 정연욱입니다. 정연욱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부산 진구에 네. 그 정성국입니다. 거기는 그 또. 원영섭 변호사 이런 네. 사람들 다 쫓아내고서 전략공천 받아갖고 들어간 게 정성국이잖아요. 네, 네. 한동훈 계. 이것들이 네. 한동훈이 입노릇을 하잖아요. 네. 이 두 배지만 날려도 부산 시장 선거 우리가 무조건 이겨. 그러면 사람들이 확 결집한다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아니 그 배지 날리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러면 거기에 그러면 내년 6월에 재보궐선거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예? 재보궐선거하면은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이기지 누가 이겨요? 맞아요. 다시 장해찬 나가고 원영섭이 나가면은 무조건 이기지. 그러니까 배신자들을 척결한다고 하는 확고한 단호한 행동이 있으면 자유파 국민들이 모이게 돼 있다니까. 그럼 무조건 이기지. 왜 지냐고 부산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지역 이야기하긴 제 입으로 좀 그런데 상징적 인물이 부산에 한 명 있거든요. 네. 조경태입니다. 조경태. 그러니까 조경태 같은 인물을 방치하고 조경태가 부산시장이 또 목표래요. 그 부산시장 경선에 나오면 예. 내부 갈등을 또 어마어마하게 양산시킬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전재수랑 붙기 전에 제풀에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태를 그냥 깔끔하게 딱 쳐내는 순간 부산의 묘수가 누가 됐든 하나로 쫙 결집하게 되거든요. 조경태가 그 지금 사하에서 6선을 했는데 네. 3번은 좌파당으로 3번 하고 우리 쪽으로 와서 3번 했어요. 네. 근데 좌파 3번 하고 우파 우리 쪽에 와서 한 번 할 때까지는 그 지역에 그 조경태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하는 말들이 통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끝났어요. 아니야. 네. 조경태 이미 끝났어. 그래서 저렇게 끝난 자를 마지막 쓰는 곳이 어디냐? 날리면서 쓰는 거예요, 한 번. 예? 저 쓰레기 누더기 같은 자들을 화끈하게 날릴 때 한 번 마지막으로 써먹는 거야. 그래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럼요. 특히 지지층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쫙 결집하잖아요. 예, 그래요. 지방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한 60%가 될까 말까입니다. 60%안 되죠. 60%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럼요. 예. 대선이 70%한 중반 후반이 나오고 예. 총선이 60% 좀 넘게 이게 나오고 지방선거는 대개 50%. 50%. 예. 그러면 결국 이 관건은 뭐냐? 되도 않는 중도 놀이가 아니라 지지층이 투표장에 가면 이기는 거. 우리 핵심 지지층과 당원들이 얼마나 신나고 또는 얼마나 열받아서 투표장에 몸소 가느냐 마느냐가 지방선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거는. 예. 그래서 부산에 조경태 날리고 정성국이 날리고 정연국이 날리면 부산 자유파 시민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투표율 90% 이상 기록해요. 자유파 국민들만 대거 투표장에 나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전통적으로 6대4 구도인데 네. 그 60%의 우리 자유우파들이 투표장 나갈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명분을. 예. 지방선거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스스로 이런 게 쇄신이지. 아니 이런 거 쇄신하라고 저 장동혁 대표 뽑아주고 저 김민수 최고위원, 신동욱 최고위원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고 어물쩍 눈치 보고 이도저도 아니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끓는 물에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그냥 죽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박사님 말씀해주신 진단에 100% 공감한다. 정말 장동혁 대표도 지금 인선 보니까 저희가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 네. 하나 둘 칼을 갈고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대변인 인선도 그렇고 칼이 간단치가 예, 않아요. 이 칼에서 제가 느낀 게 많아서 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제 타이밍을 딱 기다리고 있구나. 딱 그런 느낌이 대변인 인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9명의 대변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
제가 요거 기사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일단 예. 대변인이 그냥 국민의힘 대변인과 미디어 대변인으로 좀 나눴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음. 국민의힘에 상근을 하면서 상주하면서 매일 논평을 쓰는 사람들이고요. 아하. 미디어 대변인은 주로 방송 출연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을 미디어 대변인으로 임명했는데 이제 패널 인증제 같은 걸 했구나. 이게 예. 일종의 패널 인증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눈에 띄는 인사가 있었는데 네. 일단 친한계인 사람들은 대변인과 미디어 대변인에서 다 잘렸어요. 다 잘렸다. 아이고.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이고 잘 됐네. 예.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는 예.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뭐 친한계 인사를 쓰고 탕평을 한다, 통합을 한다, 얄짤없다. 아하. 제일 중요한 대변인단에서는 얄짤없다는 거 보여줬고 아하, 예. 눈에 띄는 인사가 대변인단 중에서는 그 인기 강사인 레이나, 어. 김효훈 EBS 강사 오산에서 아하. 출마했던. 아하,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한동훈 비대위 때 영입됐다고 사람들이 친한계로 오해를 하는데 채널A 방송 나가서 아하. 한동훈 비판했다가 한 딸들한테 엄청 문자 폭탄 받은 분이거든요. 아하, 그래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누구보다 확고한 정통 보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묘수를 둔 게 누구랑 통합을 했느냐? 조영술 전 대변인과 손봉규 전 최고위원 후보를 대변인에 임명했어요. 아, 그래요? 이건 뭐냐? 사실 김문수계로 평가받던 사람들이거든요. 아하. 조영술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 손봉기도 그렇지. 네. 어. 그러니까 김문수계랑은 통합한다. 아하. 근데 한동훈계는 한 명도 남겨두지 않는다. 이게 명확한 메시지가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미디어 대변인에는 누가 임명됐느냐? 여러 명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해찬보다 한동훈 더 잘 까고 열심히 까는 게 박민영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에요. 아하, 예. 박민영을 미디어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한동훈 열심히 까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정말 밉고 눈에 가시인 사람들 방송 많이 내보내겠다. 아하. 이런 것들이 오늘의 대변인 인선에 딱 눈에 보이는 묘수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잘했네. 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좀 그 친한계 패널이나 친한계 대변인 중에서도 약간 애매모호한 사람조차도 이 예. 9명의 대변인단에는 안 남겨놓고 지금 손수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예. 손수조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미디어 대변인이 됐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우재준, 너 얌전하게 있어라. 그렇지. 원래는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직접 경쟁했던 후보를 다시 발탁하는 건 예. 우재준 입장에선 되게 껄끄러운 일이거든요. 아하. 근데 눈치 안 보고 손수조를 그냥 미디어 대변인에 넣었어요. 그거는 이제 손수조 보고도 이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라는 뜻이고 아하, 그래요. 우재준한테도 우리 네 경쟁자 바로 발탁해서 썼다. 너가 까보면 너도 날릴 수 있다라는 예. 굉장히 묵직한 경고성 인사라고 봐야 되죠. 이거는. 이 족벌 언론들이 뭘 잘 모르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뭐 장동혁을 대표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런 줄 알고 우리 저랑 가까운 몇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저 장동혁 대표가 인사를 잘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서 특히 대변인이 중요한데 이런 사람을 좀 대변인으로 박사님이 추천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잘랐어요. 아니 당 대표가 장동혁이면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지. 그러니까요. 뭐 여기서 무슨 감나라 배나라를 해? 예? 우리 자유파는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장동혁을 대표로 지명하고 지지한 것은 그가 우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랑 가까워서가 아닙니다. 난 장동혁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다만 그렇게 해서 장동혁을 대표로 뽑아놨으면 그렇게 해서 신동욱을 김민수를 대표로 최고위원으로 뽑아놨으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대변인단 인선이 이렇게 된 줄 저는 오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방금 막 기사가 또 났습니다.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쭉 이름 불러주는 거 보면 그렇지 잘하잖아 이렇게 믿고 맡기면 되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대변인단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변인단이 기자들을 만나서 당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네. 방송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그 정책위 부의장 뭐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자리 가지고 막 부하 내동하고 장동우 욕하고 하는 거에 제가 휩쓸릴 필요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전하 박사님은. 네. 근데 이 대변인단에서 김문수 캠프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을 저는 통합 인사로 뽑은 것도 박수 쳐주고 싶고 네. 왜냐하면 그렇게는 우리가 또 같이 가야 돼요 결국에는. 아니 뭐 김은수 쪽하고는 같이 가야지. 근데 한동훈계는 저는 약간 애매한 한 명. 이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점잖은 한 명은 남길 줄 알았는데 그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잘라버렸어요. 아니 다 잘라버려야지. 김문수 개라고 하지만 사실은 별로 그 말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네. 김문수는 이제 더 이상 정착이 어려워요. 네. 네, 그야말로 이제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 정도 하면 돼요. 원로가 되시는 그러니까 거죠. 네. 김문수 개보라고 하는 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난 대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전당대회 때 김문수를 좀 도왔던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렇죠. 과거에 네. 도왔던 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몇 사람과 함께 하자고 한 것이니까 이거는 무슨 탕평이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그들끼리 싸우는 얘기가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 어느 순간 내부에서 싸우고 총질하고 네. 하는 이야기들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게 정치력이다 이거예요. 이런 게. 예. 그리고 점점 더 한동훈과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골수 친한견들은 자연스럽게 지들만 고립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예. 요거 하나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 나온 하여튼 것 같고 예, 속이 다 시원하네. 저희 썸네일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 친한계 전멸 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라이브 썸네일 하나 아주 하면 잘했네. 좋겠습니다.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대변인단 4명의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전 위원장, 그리고 이충영 전 KBS 인재개발원 원장, 조용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임명되었고요. 미디어 대변인이 신설됐습니다. 박민영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손수저 전 청년최고위원 후보, 이재능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준우 전 국민의힘 대변인.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 이름들이죠. 그러네. 방송에 많이 나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 대변인과 미디어 대변인단이 인증을 받은 패널이 된다는 아하,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전직 친한계 대변인들은 다 전직이 되는 거고 예. 현직 대변인과 미디어 대변인들이 많이 나가면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박민영 전 대변인 아침 방송에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예. 왜 그냥 대변인 안 하고 미디어 대변인 했냐. 그러니까 그냥 대변인들은 옛날에는 그냥 좀 프리하게 일하는 자리였다면 장동혁 체제에서는 전부 다 월화수목금 다 상근이래요. 무조건 국회 출근하고 당사 나와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논평 쓰게 할 거다. 그러니까 방송 출연보다 그냥 대변인들은 그 국회에 상주하면서 우리 당에서 나가는 논평이 이제 늘어나는 거고 방송 막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미디어 대변인 자리를 따로 그래. 준 거다. 네. 이게 지금 뭐 김기흥 미디어 대변인에 대해서 잠깐 좀 불편한 댓글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 지금 미디어 대변인의 박민영 이하 손수저 김기흥까지는 쉽게 말해서 제가 이분들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좀 눈치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떤 흐름인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왜 자기들을 미디어 대변인으로 전진 배치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방향 잡고 알아서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취재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단독 취재를 멸콩TV에서 많이 풀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보통의 당대표들은요. 이렇게 당직자나 대변인단 인선할 때요. 면접 같은 거 안 봐요. 그냥 알아서 수석 대변인들이 명단 추리고 하면은 뭐 너네 알아서 하라 하거나 대충 명단 보고 찍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 뭐 전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의 강점이 소통 진짜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번에 임명된 대변인, 미디어 대변인 다수가 저한테 말해준 건데 임명되기 전에 다 장동혁 대표랑 직접 만나서 일종의 면접을 봤대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뉴미디어 정치가 어떤 건지를 장동혁이 잘 아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랑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았으면 그 일종의 면접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이 대변인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임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대변인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당 대표, 그러니까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의 입장을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동혁과 입장이 다르면 지것들이 하면 안 되지. 장동혁이 당연히 임명도 하면 안 되지만 지것들 입장에서도 장동혁의 정치 노선이 자기들 지 생각하고 다르면 죄송합니다 대표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지만 제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 그게 사실 정치인의 도리죠. 그리고 그래도 대변인이 욕심이 나면 맞춰가야지. 장동혁한테 지그들이 맞춰야지 그 지그들한테 장동혁이 맞춰가겠냐고. 맞습니다.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판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논의를 좀 확장해 보면요. 네. 장동혁 대표가 주말에 부산의 세계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소년보 목사님 구속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다 라면서 강한 메시지를 내고 함께하는 모두와 투쟁하겠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뭐 아스팔트랑 손잡는다, 극우로 간다, 뭐 장애 투쟁에 막 초를 치고 있는데 박사님이 장동혁 지도부에서 저는 다른 곳이 아니라
지난주 지난주 국회에서 우리 당원들 모아서 예. 집회한 게 굉장히 그림도 좋고 효과적이라고 봤는데 그럼요. 요런 장동혁호의 장애투쟁 전망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일단 세계로 교회를 갔잖아요. 네. 그러면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이 영장 청구가 인용이 돼서 감옥에 갔기 때문에 이건 종교 탄압이라고 보고 항의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목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그럼 있다고 안 갈까요? 치면, 당연히 가야지. 그게 아스팔트면 어디고 교회면 어디냐고. 또는 사찰이면 어디냐고.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 가치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인종학살이 있어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거거든. 심지어 우리 이 자유파의 정책 대표체인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우리나라에 있는 유력한 교회의 지도자이고 또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탄핵 반대 시위를 수개월 동안 주도해온 이 사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당연히 항의하러 가야죠. 저는 교회로 항의하러 갔을 뿐만 아니라 저는 손현보 목사 평일날 가서 면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인류 보편적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이 정치 지도자의 행위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네. 이를테면 장동혁이 장애투쟁한다고 해서 매일 광화문에 가서 깃발 들고서 으쌰으쌰 해야 장애투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사실은 세계로 교회 간 것도 장애투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가장 아픈 곳에 대표가 직접 가는 거야. 그리고 그 힘을 모아서 어느 시점 적절한 대의 명분을 세워서 이번에는 어디서 우리가 집회하자. 그래야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모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동혁 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이미 장애투쟁으로 나갔어요. 장애투쟁으로 나갔어요. 이걸로 이미 이 장동혁 대표한테는 그거 아스팔트 아니야? 그거 구구 아니야? 그거 세이브 코리아 맨날 저 집회 나던 곳인데 라고 하는 격의와 분별심이 없어졌어.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바로 이 경계 때문에 이 분별심 때문에 또는 이런 공격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거든. 그걸 확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뛰어넘었어. 뛰어넘고 그 첫 출발점이 지난번 국회에서의 그 장애투쟁이에요. 혹자는 이게 뭐 국회 경내에서 했으니까 그 경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더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국회에서 경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네. 아니에요. 원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사무실, 상임위원회 회의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꼽는다면 로텐도 홀에서의 집회 여기까지가 원내야. 원내고, 네. 그걸 벗어나는 것은 무조건 장외입니다. 그런데 모이기 쉽고 현역 의원들이 함께하기 쉬워서 일단 국회로 시작한 거고 우리가 광화문에 왜 모입니까? 모이기 쉬워서 모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예컨대 우리가 저 경상남도 저 경상북도 칠곡에서 모이자 이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 광화문은 전국에서 자유파 국민들이 오기가 쉽잖아. 그래서 광화문이거든. 그러니까 국회 본관 앞이건 광화문이건 이건 다 그냥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고려한 장소 선정에 불과한 거지 이걸 가지고 경내냐 경외냐라고 따지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 협치하고 싸우고 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는 일이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특검법 연장 안 하기로 합의 다 해놓고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버리고 종이조각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정청래, 김병기 지들끼리 싸우고 앉아있어. 그리고 지들끼리 화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 내에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 자체가 이제 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레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장외투쟁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지금 국면이 와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우리가 이 국회에서 모여서 당원들이 10,000명 결집해서 메시지를 내고 세계로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메시지를 내는 것들이 주말 내내 뉴스를 장식했어요. 네. 이게 드디어 야당이 좀 야당답게 싸우는구나, 일하는구나, 국민들이, 당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한 결과 과거 우리 탄핵 반대 집회할 때 서울에서도 했지만 그때 동대구역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었잖아요. 그럼요. 예. 부산역도 역대 최대 인파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이재명 정부의 전행이나 독주를 전국에 있는 국민과 당원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지방 거점 도시의 장애 집회도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과 검토를 또 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전략으로 들어가니까 네. 저도 말을 조금 조심해서 할게요. 그런데 저 좌파 것들은 지금부터 내란몰이를 계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방선거를 이 내란 세력 심판 선거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네. 그 공작과 음모를 짜고 있잖아요. 네. 노골적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독재 타도, 헌법 수호, 인권 보장, 민주주의 수호, 대한민국 수호라고 하는 이 전선을 가지고 지방선거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지방선거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연단에서 광화문에서 팽날 모여가지고서 이거는 지방선거용입니다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이게 지방선거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지방에서 하면 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에서 하면 네. 돼. 부산역에서 집회를 하고 대구역에서 집회를 하면 이게 알게 모르게 다 지방 부산의 민심, 대구의 민심을 격동시키거든. 그런 식으로 대구에서 하고 유성에서 하고 충청도 북도에서 하고 강릉에서도 충청도 하고. 남도에서 하고 네. 강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는 더 많이 해야지. 수원에서 한 번 하고 부천에서 한 번 하고 저 용인에서도 한 번 해야지. 왜 못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시장 도지사들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막 특검한테 막 밀어붙이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히고 황당한 게요. 이재명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주민들 만나는데 부산에서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이 말하게 해달라는데 입도 뻥끗 못하게 막았고요. 이번에 강원도에서 김진태 지사하고 2번이나 손들었는데 네. 말하지 마라. 네. 거의 짜증내면서 건의할 거 있으면 대통령실에 문서 보내라. 예. 이게 말이나 되는 태도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노골적으로 이재명이가 지금 지방 다니면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들을 날리고 지것들 저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형성됐어요. 이 장애투쟁의 전선이 형성이 됐어. 이제 안 할 수가 없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서 아니 뭐 그냥 장애투쟁 안 하려고 그러면 장동혁이 죽어 이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에 할 지방 그 이 장애투쟁이면 전략적으로 각 지방을 다니면서 하자. 그렇게 제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들 이 지방선거에서 지면 국회의원 선거 3년 남았다고 하지만 국회의원 그 생명 이제 절반이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국회의원인데 그 자기 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 도의원들이 다 지가 예전에 공천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떨어져. 그러면 2년 후 3년 후에 선거 선거하기 해보나 마나 힘들죠. 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자기 선거야. 원외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도 지 선거거든. 그러면 자 보세요. 용인에 당협이 4명인가 그래요. 네. 이 4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용인에서도 집회 한번 하겠다. 자발적으로 먼저 손들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장재영 대표가 잠깐 와서 전만 찍고 가라. 왜 이렇게는 안 되냐고. 그거 못할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수원에서 경기도당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수원에서 다 모이겠다. 그러면 저기 당협위원장들이 한 30몇 명 되잖아요. 자기네 한 100명씩만 데리고 와도 한 3,000명 되잖아. 3,000명이 수원역에서 모이면 엄청난 규모의 꽉 차죠. 집회 같아. 네. 그러면 여기에 장동혁이 안 가겠냐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장애 집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과는 별도로 자발적으로. 지것들이 네. 알아서 해야 돼. 왜 지것들이 죽고 살고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왜 이걸 아무나 먼저 안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앙당이 해주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먼저 이 지역의 열기를 피워 올리는 게 네. 사실은 훨씬 더 건강한 바람인 것 같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MBC나 JTBC가 그래서 이 외국할까봐. 당 지도부가 네. 장동혁이나 또는 뭐 저 정희용이나 네. 사무총장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돼. 아 너무 오라는 데가 너무 많다. 여기저기서 장애 투쟁하는데 연설 한번 해달라 그러는데 하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일정 조정하는데 막 땀을 뻘뻘 흘려야 된다고. 예전에 그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 떨어진 다음에 선거 떨어진 다음에 지방선거를 했어요. 그때 홍준표 집단에는 나 여기저기 유세하러 다니겠다고 그랬어. 그때 후보들이 다 오지 말라 그랬죠. 아이고 오면 표 떨어지니까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선거 중반전에 홍준표가 유세를 포기했어. 아무도 안 반기니까. 그때. 이게 표가 되면 이렇게까지 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장동혁이 지방에 가서 연설하는 게 왜 그 지역에 표가 안 되냐고. 바보들이 보고만 있어. 누구라도 먼저 채 가야지. 제가 이거를 제안합니다. 이 대목에서 MBC, JTBC가 왜곡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전국을 돌면서 장애 집회하겠다는 거는 제가 오늘 통화해본 결과 지도부에서 이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랬는데 또 구구 유튜버가 부추겨가지고 구구 유튜버 말 듣고 장동혁이 그랬다라고 MBC가 너네가 이상한 기사 쓸까봐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저희 방송하기 전부터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니까 내가 뭐 훈수 두고 뭐 조언하고 자시고 할 생각을 난 전혀 안 해요. 네. 연락처도 몰라 나는. 근데 저는 그거는 정말 지금 불꽃이 번쩍했어요. 네. 아니 정말 열성적인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네. 먼저 판 깔아라. 먼저 판 깔면 되지. 중앙당이 밥상 차려주기 전에 먼저 판 깔고 우리끼리 할 테니까 대표 와달라. 예. 이게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그 지역 선거를 이기는 바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예. 장동혁 대표 와달라, 김민수 최고위원 와달라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가겠냐고. 그리고 그런 열성과 적극성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이제 당무감사가 시작될 거잖아요. 네.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도 당연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당협위원장들 자르고 말고 하는 당무감사가 연말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에도 당연히 반영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좀 떠들었더니 덥네. 아유, 네. 아까 댓글로 데미안님께서 박사님한테 죄송한데 네. 패널인 게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또 막 아니 댓글 저도 또 좋아요. 달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좋아요. 아 DM님이 아까 댓글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도 저희가 방송 집중하다 보니까 막 지나치긴 하는데요. 슈퍼챗과 회원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굉장히 중요한데 대외 문제 하나만 딱 짚어볼게요. 네, 그러시죠. 어제 단독 보도 나왔는데 이재명이 미국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헛소리 하지 마라라고 딱 잘라버리고 예. 3,500억 달러 네가 약속한 거 가져오기 전까지는 관세 안 내려준다고 하고 있는데 예. 이 와중에 지금 주식은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주식 오른다고 경제를 잘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부동산 폭등시킨다고 뭐 그게 경제 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미 통화 스와프 요청까지 미국이 거절하고. 저는 솔직히 이재명이가 좀 이 대목에서는 좀 마지막으로 솔직했으면 좋겠어. 아이고 협상 실패했다. 그냥 협상 포기하겠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네. 네. 그러면 차라리 25% 관세 두드려 맞고 말지. 그러면 아마 피해가 좀 그래도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사시에 달러 원화 막 교환하는 거잖아요. 교환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4,100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뭐 현금으로 재우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채권으로 있고 그런데 이거를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금 미국에 주기로 이것들이 처음에 협상할 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주고 나면은 외환 보유가 이제 거의 바닥이 나니까 이것 때문에 통화 스왑을 해서 안전장치를 해주면은 현금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화 스왑은 많아봤자 300억 달러 이상. 해봤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긴급 구제 금융이지 너네 빚을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것들이 요구하는 게 거의 3,500억 줄 테니까 3,500억 통화 스와프 해달라는 수준의 요구인 것 같아요. 이것들이 얼마라고 지금 액수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그걸 왜 하냐고. 차라리 그냥 25% 관세 때리고 말지.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가 단순히 관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안보 훨씬 문제가 더 중요한 있죠. 안보 네. 문제가 있고 주한미군 문제가 있고 북핵 문제가 있고 이렇잖아요. 이 관세 문제는 사실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대북 정책 문제라든지 하는 이 외교안보 문제가 잘 돌아가면 관세 문제는 그야말로 특별 케이스로 배려를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사실은 한미 관계만 좋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야. 네. 이게 안 좋은데 어떻게든 관세 협상을 해야 될 것
거 하니까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3,500억 갖고 안 되고 4,500억 안 되고 무려 5,500억, 6,000억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감당은 못하겠고 지금 이렇게 돼서 파토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식 국내 정치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충 3,500억 준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 뭐 너네 진짜인 줄 알았어? 우리 그 야금야금 나눠가지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꼼수로 그러다가 지금 된통 걸려버린 거잖아요. 저는 진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이 외교안보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의심의 그 골목으로 떨어져 가지고 파탄이 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 뭐 관세 25%가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관세 25% 우리가 좀 어렵지만 감당이 가능한데 외교안보 쪽에서 진짜 문제가 터져버리면 이건 수습불능이야.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매 특허가 보복 관세 더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25%에서 끝난다는 보장도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합의 다 했다, 투자받기로 했다 네. 했는데 한국이 거짓말했다가 돼버리면 그걸 그냥 놔둘 리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것들이 사악하게도 이런 흐름을 가지고 저것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이걸 반미로 어떻게든 문제를 좀 돌려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반미로.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이재명이가 못 듣겠지만 못 알아듣겠지만 무식해서 그래도 해법을 제시하자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를 하나하나 받아서 풀어가면 돼요. 이를테면 교회 압수수색 얘기했죠. 그러면 교회 압수수색 안 하면 돼. 종교 탄압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풀어주면 돼. 아, 간단해요. 뭐 그거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예? 손영범 목사님 풀어주면 돼.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또 저기 김장한 목사님 뭐 이영훈 목사님에 대해서 네. 저 이재명이 직접 얘기하기 쪽팔릴 테니까 우상호 네. 우상호 그 우상호 시켜가지고서 죄송하다고 사과 한 마디씩 하면 돼. 예? 그리고 그 집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돼. 그다음에 주한미군 그 저 압수수색한 거 그거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사과하면 되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인권 문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석방해가지고 불구속 상태로 그래도 우리가 수사는 하고 재판은 해야 돼. 아, 그것까지 못하라고는 안 하잖아 지금 미국에서. 그렇죠. 인권 탄압하지 말라는 거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재판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고 그랬는데 우리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런 거 얘기한 자들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좀 야단 좀 칠게. 요 정도 좋지만 해도 큰 문제 없어요. 뭐 아니 미국이 요구하는 게 별 겁니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좀 정상적인 국가로 좀 작동이 되라. 예? 그러면 외교안보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다 순조롭게 잘 풀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뭔가 이쪽에서 자꾸 풀려고 그러면은 갈수록 꼬일 수밖에 없다. 그 이미 좀 신뢰를 잃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네. 이른바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뭐 이재명이가 올라가 있다면서 이자가 통치권 차원의 결단을 하면 그야말로 우리 저 부담 없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아, 지금 첩첩삼중인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도 박사님 고견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다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은 박사님 말씀과 다르게 너무나 불행하게도 반일 정서 죽창가 들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반미 정서로 이거 협상 망가진 걸 어떻게 해보려는 거 아닐까 싶은데 예. 슬슬 그렇게 시동을 막 걸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외국인 강사들 우리도 체포해야 된다 구금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야 진짜 저거 미국 영어 강사들 체포하면 어떤 일이 한 벌어지겠습니까? 번만 해보라 그래.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 정말 그건 말이라고 국회의원이 하고 앉아 있는지. 걱정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진실을 잘 알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해법은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 대안 없이 맨날 비난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해법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가면은 대한민국 기업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법을 제시했는데 듣고 안 듣고는 그건 이재명 수준이지. 네, 여러분 오늘 다양한 주제 가지고 고성국 박사님과 1시간 동안 열띤 방송 진행해 봤는데요. 실시간 7,000분 보고 계셨는데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고 박사님께서 매주 나와 주신다고 하시니까 월요일에 더더욱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고성국 박사님 스태프분들 표정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매주 나온다니까. 네, 너무 힘드시고 먼 길인데 네,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멸콩TV에서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패널 고성국의 뜨거운 모습들
고성국 TV로 보시는 분들, 웰콩 TV로 보시는 분들 많은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 술 마신 거 아니고요. 제가 진행자가 아니라 패널로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아주 멋지게 진행을 해주셔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흥분이 되고 격앙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혈압이 올라가서 얼굴이 붉어진 것 같은데요.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못 마시는 데다가 예, 또 술을 마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의 거듭된 당부도 있어서 예, 술 마시지 않고 제가 좀 예,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예,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제 건강에도 좋대요. 아 그래요? 막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래. 또 스트레스 해소가 또 막 되고 하니까.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 이상한 댓글 다는 거 이제 다 잘라버릴 겁니다, 여러분. 저희 다친 방송인 거 아시죠? 저희 조명을 좀 보강해야겠어요. 오늘 하루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5시 반 변함없이 웰콩 라이브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